2020년 2월 11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 한 사건의 1차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에게 묻습니다. 살인 행위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이 질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피해자를 죽일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왜 피해자를 때린 것인지도 기억을 전혀 못합니다. 2019년 12월 바로 11년지기 친구였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한 분은 망자, 한 명은 범인, 대형항공사 승무원, 그리고 현직 경찰 살해 사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여러분과 국내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술을 많이 마셨다. 죽일 의사가 없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떠신가요? 아마 또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살인죄, 크게 분류하면 논쟁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파트는 죽였냐 안 죽였냐, 많은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증거가 명확하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버립니다. 아니 죽으면 끝난 거 아니야? 죽였대잖아. 이게 아니라 죽인 건 맞는데 고의는 아니에요. 혹은요, 저는 이 사람이 죽을 줄 몰랐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즉, 살인에 대한 고의성 문제가 참 모호합니다. 고의라는 건 반드시 살해할 목적을 가졌거나 계획적인 의도를 가졌다, 이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이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인지했다, 예견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고의성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내가 이 행동하면 이 사람이 죽을 거야 라고 인지했다, 예견했다를 어떻게 아냐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인데. 해서 살인죄를 피하려고 대다수의 재판은 폭행, 상해, 즉 때린 건 맞아요 라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나는 죽일 마음은 없었고 죽을 줄도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공판이 점점 길어지고 쟁점이 계속 붙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살인죄보다 형량이 월등히 낮은 상해치사 혹은 과실치사를 노리는 목적입니다. 해서 현재 법원의 판단에서 판례의 기준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범행의 동기, 왜 그랬는가, 어디를 공격했는가, 몇 번이나 했는가, 그리고 흉기를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런 걸로 살해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삼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이면 참 좋겠지만 현재 기준의 어떻게 보면 한계점인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이 사건, 범인 김씨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죽인 건 맞는데 저도 너무 후회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중립적으로 가봅시다. 이 사람 말 정말 맞을까요? 이 사람 말이 맞다면 자기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니까 말이죠. 근데 여태까지 나와 있는 모든 정황 및 근거로 그 모순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섹션, 사건 발생의 순서를 왜곡 없이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둘, 대학 동기로서 11년간 절친이란 이름으로 살았던 이들입니다. 각자의 꿈을 이루어 한 명은 경찰관, 한 명은 대형 항공사의 승무원이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1년 전이었던 2018년 12월 초, 경찰관님, 피해자이신 이분은 결혼하셨습니다. 그 결혼식에 사회도 봐줄 만큼 절친한 친구였지요. 하지만 1년이 지나 이들은 다른 관계로 만났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 2019년 12월 13일, 오랜만에 만나는 둘 사이였습니다. 저녁 6시 30분, 피해자는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날이 휴무날이었거든요. 바로 친구인 김씨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녁 7시 20분이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에 있는 한 곳에서 만나 3시간 동안 1차로 둘이 소주 4병을 함께 마십니다. 그리고 저녁 10시 20분경에는 국회대로의 다른 주점으로 이동해 1시간 30분간 소주 2병, 맥주 1병을 마십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얘기하면 야, 엄청 취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녁 11시경에 피해자는 자신의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신혼이니 당연히 신경이 쓰이죠. 김씨도 아는 사이니까 김씨가 인사 나누고 싶대 라고 얘기하며 전화통화를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재수씨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같은 서비스인인데 뭐 힘든 거 다 이해합니다. 오늘 피해자와 술 좀 마셔보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서 재우고 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워낙에 친한 사이였고 또 좀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좀 더 집이 가까운 친구 집에서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결혼 1년 만에 첫 외박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CCTV상 보면 움직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비틀비틀거리거나 어디를 뭐 기웃기웃거리거나 누가 부축을 하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 이후 승무원 김씨는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강서구 주점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곳에서 함께 또 둘이 위스키 반병, 칵테일 1병을 마시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 함께 집으로 가는 게 확인됩니다. 새벽이 넘어가 2019년 12월 14일 새벽 1시 20분에 나오는 것이 확인됐고 12월 14일 새벽 1시 59분에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포착이 됩니다. 근데 CCTV상 봤을 때 분명히 우리가 좀 많이 취했겠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걸어가시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정확한 걸음으로 누가 부축을 한 것도 아니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카카오톡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어느 정도 취했지만 몸을 못 가눌 만큼 이런 정도는 아니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자, 물론 여기까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11년지기 친구의 1년 만의 회포였죠. 그런데요, 시간이 약 40분이 지났습니다. 새벽 2시 44분, 이상한 장면이 CCTV에 보입니다. 집에 들어간 한 남자가 나오는데 당연히 나와야 되면 경찰이었던 피해자가 나오셔야 됩니다. 신혼이니까 집에 가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나온 사람은 바로 김씨입니다. 김씨는 몸에 혈액이 잔뜩 묻은 상태로 속옷, 트렁크 속옷만 입은 상태, 나체 상태였죠. 그 상태로 계단으로 뛰어내려옵니다.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에게 사진을 다 보여드렸죠. 그래서 혈액이 다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주를 하는데 어디로 도주하냐면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옆동, 자신의 여자친구가 살고 있던 그곳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정상적으로 누른 뒤 자신의 속옷을 탈의해 버리고 바로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당시 김씨의 여자친구가 외국 비행으로 집에 없어서 비어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다음 김씨는 그 안에서 샤워를 하고 잠을 잡니다. 아침 10시 40분, 한 8시간 정도가 지났죠. 119에 신고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앰뷸런스가 도착을 하게 되죠. 집에 돌아와 봤는데 친구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숨을 안 쉽니다. 라는 신고였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은 오열을 하고 있던 김씨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범인은 누굴까요? 피해자 1차 부검 결과 바닥 같은 평평한 곳에 머리를 집중 가격당해 사인 자체가 머리 덮개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및 얼굴 안면부의 엄청난 구타 행위로 얼굴 손상에 따른 혈액, 그 혈액이 기도막힘 질식을 일으켰다라고 나옵니다.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피멍인 상태, 이마도 찢어져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눈도 감지 못하고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바닥에 온통 혈액이라 간 분들도 정말 놀랬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부검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몸에는 얼굴에, 뒤에, 여기는 엄청난 흉터가 있는데 나머지는 없습니다. 정확히는 방어흔이 없습니다. 방어하지도 못하고 현직 경찰관이신 분께서 이렇게 처참하게 살해당했지요.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범인은 바로 이 남자, 11년지기 친구인 김씨였습니다. 자, 김씨의 주장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피의자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저도 죽을 줄 몰랐어요. 뭐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경찰이 질문합니다. 왜 죽였어요? 왜 때렸는지가 기억이 안 납니다.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친구를 보면서 방치해둔 이유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만 주장을 합니다. 결국 살인 동기도 나오지 않아 거짓말 탐지기 및 프로파일러의 투입 그리고 최면 수사까지 진행을 했지만 나온 건 미궁입니다. 자, 이게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범행 동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던 이유도 아마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살인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데 기억이 안 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하나씩 분석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음주로 인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부분. 우리는 당연히 유추할 수 있는 게 이거 주치가명이구나. 심신미약이죠. 이걸 혹시 주장하려고 하는 건가? 이거 진짜일까요? 이상한 점을 한번 역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CCTV 상에서도 멀쩡히 들어갔다. 물론 그랬다고 해서 무조건 안 취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취할 수는 있지요. 근데 하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게 너무 멀쩡합니다. 당시 여자친구 집이었죠. 그 여자친구는 사귄 지 3주도 안 된 여자친구였습니다. 근데 여자친구 집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부터 집 비밀번호까지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해서 들어갔다. 과연 이 문제가 정말 기억이 없고 심신이 미약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인 거죠.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왜 갔지요? 여자친구 집에 여자친구가 없거든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집에 들어가 샤워를 했습니다. 증거인멸이죠. 이걸 우리가 기억이 안 나서 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런 걸로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기억 못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문제입니다. 자, 만약 이 사람 김씨 말대로라면 아침에 딱 깼을 때 10시 40분입니다. 그에게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어제 같이 들어갔나? 근데 왜 집에 없지? 난 왜 옷이 왜 이러지? 나체잖아요. 뭐지? 집에나 가봐야겠다. 그럼 집에 가서 문을 열었는데 친구가 죽은 걸 본 거죠. 그리고 119에 신고했다가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김 씨는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119에 신고하고 경찰에 체포된 거죠. 궁금합니다. 왜 변호사를 선임했을까? 그러면 어디까지는 기억이 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차 공판이 들어갔을 때 처음과 다르게 김 씨는 자신이 폭행을 한 행동에 대해서는 기억이 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건 기억을 해요. 그래서 자기는 변호사, 혹시 이게 문제가 생길까봐 그 얘기인 겁니다. 죽을 줄은 몰랐다라는 입장은 계속 유지하는 거죠. 글쎄요, 이걸 과연 믿을까요? 그럼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의문점, 기억의 순서와 관련된 얘기인데 이게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피해자의 아내분이 가해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도대체 어떤 친구인데 이럴 수 있느냐? 김 씨는 이렇게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제일 친하고 제일 좋은 친구였다. 당시에 싸움이 좀 있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싸움이 있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분석할 거거든요. 제가 피를 너무 저도 패닉이 오고 너무 무섭고 그렇게 너무 두려웠는데 저는 진짜 그 친구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기억도 안 나고. 무슨 소리냐면 싸운 건 기억이 나는데
그 중간에 그 전 기억 안 나고 싸운 거 기억나고 그 이후에 왜 버려두고 왔는지도 기억이 안 난답니다.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기억을 하고 있죠. 정말 이상한 소리인 겁니다. 이걸 누가 과연 납득을 할까요? 자, 그러면 우리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혹시 그럼 김씨가 평상시에 다른 문제가 있나? 뭐 혹시 우울증이라던가 기억과 관련된 문제가 있나?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승무원입니다. 대형항공사의 승무원이라 외국에 나가야 되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승객의 안전을 분명히 지켜야 돼서 이 항공사는 계속적으로 1년마다 검진을 받고 기록을 확인하게 되는 게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도 확인을 했고요. 특이사항 없습니다. 뭘 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 거짓말 같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공소장을 입수를 했는데 공소장을 봤더니 싸움의 이유가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싸움 당시가 나왔습니다. 그건 기억이 난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말이죠. 상황을 봤는데 당시의 피해자분은 집에 가고자 했다라는 입장입니다. 신혼이었고 집에 같이 가는 걸 싫어했고, 그래서 그거에 화가 나 들어가서 안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주장이거든요. 피해자가 자꾸 집에서 자는 걸 거부하고 귀찮게 굴어서 화가 나서 자기가 평상시에 배운, 김씨가 배운 주짓수 기술을 이용해 피해자를 제압했다. 제압하려고 했더니 자신의 목 부위를 밀쳐내서 실랑이가 발생됐고 싸움으로 번졌고, 자신이 갖고 있던 수사 과정 동안, 중요한 포인트죠, 누적된 스트레스가 갑자기 폭력 성향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며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수사 과정? 김씨는 수사를 받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즉, 이 사건 전에 피고인 신분의 수사를 받았던 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일단 여기도요, 범행 동기를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범행 동기를 굳이 맞춰서 얘기해보면 집에 가려고 했는데 가지마 하다 실랑이가 붙어서 싸움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람을 죽인 이유란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1년 만에 만났는데 너무해서. 근데 그게 그런 폭발적인 반응까지 나올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는 분명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기억이 나서 진술을 했습니다. 자기가 전화한 건 사실이니까 말이죠. 싸운 건 기억나서 주짓수 기술을 썼다. 그럼 주짓수 기술을 써서 피해자를 제압하고 이런 무차별적인 폭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동기가 불명확합니다. 이들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근데 한 가지 이들 사이에 또 연관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첫 번째, 사건 발생 몇 분 전입니다. 즉 이 안에 들어가서 생긴 일인데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사망 직전에 피의자 김씨가 자신의 외국에 있는 여자친구와 영상통화를 짧게 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자신의 친구와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게 끊어지자마자 그 이후에 살해를 했거든요. 이상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 집에 가겠다고 해서 실랑이를 벌 때 진짜 죽였나?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 이들 사이에 또 다른 문제가 없을까? 우리한테는 절친, 친구라는 이름이 겉으로 봤을 땐 퍼펙트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내부에 생겨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점이 있습니다. 돈 문제, 혹은 뭐 청탁, 부탁, 혹은 이성,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죠. 이들은 4, 5개월 전에도 한번 연락을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만나야 됐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4, 5개월 전 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서 기소를 당한 사실, 즉 성범죄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씨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일이 터지자마자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이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벌금형이건 혹은 만약에 다른 형량이 나오게 되면 바로 미국의 비자 발급이 중단됩니다. 승무원으로서의 더 이상의 일은 불가능해지지요. 바로 퇴사입니다.
자신이 퇴사당할 그 두려움 때문에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움이 말이죠. 뭔가 사건을 왜곡시키고 이상하게 하는 그런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절차가 뭔지 이런 걸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희 팀 쪽이니까 한번 물어봐봐. 근데 여기에 대해서 확인도 되는데 피해자는 절대 안 돼. 야 이건 친구지만 이건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이거. 이거 솔직히 네 잘못 있는 거야. 내가 네 친구가 아니라 경찰 입장에서 보면 이거 이상해. 너 솔직히 말해봐. 진짜 안 찍었어? 이렇게 된 거죠. 선을 그은 겁니다. 근데 결국 2019년 11월 20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유는 증거불충분인데요. 그게 당시에 썼던 카메라가 우리가 쓰는 안드로이드 기종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쓰고 계신 다른 기종이라 복원을 할 때 잘 복원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 무죄 판결이 나서 그렇게 끝납니다. 이들이 그날 만났던 이유는 그때 일이 고마워서 만났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많이 감추려고 합니다. 그게 의심이 갑니다. 범행 동기 말이죠. 만약에 이들의 촉발 원인 자체가 이거라면 말이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피해자는 김씨에게 도와준 게 없습니다. 뭘 도와줬는데요? 수사 절차? 진행 상황? 이런 정도는 전화해서 물어봐도 누구나 알려주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뭘 해준 게 없습니다. 검사님이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했고 선을 그었고 경찰로서 봐도 이상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친구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무혐의가 다 끝나고 나서 근데 참 어쨌든 도와줘서 고마워 그런 걸로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하나, 애초부터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서 만났는지 아니면 이들 사이에 만나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았을 텐데 분명 이들 사이에 할 얘기가 뭐가 있었을까요? 결혼 재밌냐? 좋아? 잘 살아? 넌 여자친구랑 사귀었고 3주 전에 사귀었어. 이런 얘기도 했겠죠. 오랜만에 만났으니. 그런데 분명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촉발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걸 감추고 싶었는데 혹은 이거에 대해서 친구가 너무 노골적으로 물어봐서 그랬나?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저희는 궁금합니다. 이게 정말 다 우연처럼 다 기억이 안 나는 게 말이 맞을지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무죄 추정의 원칙대로 보더라도 진술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습니다. 범행 동기부터 행동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처리한 것까지. 이유는 단순합니다. 살인죄는 5년부터 최대 무기징역 혹은 사형입니다. 혹은 상해치사 혐의로 가게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훨씬 본인에게 유리하겠죠. 주치감형은 어렵다라고 대부분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에 대한 고의성을 과연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참 아쉽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만 판단해야 되는 현재 법의 테두리가 남아있는 게 이거거든요. 궁금합니다. 살 의가 없었다. 살 의가 없는데 두개골이 함몰 될 정도로 그리고 안면부가 찢어질 정도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했다는 건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정말 안 했던 걸까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건데 현장에 도착한 119 대원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울고 오열하고 있었다. 무슨 의미였을까요? 죄책감인가요? 아니면 자신이 기억이 안 나서 혹은 기억이 나서 불안해서 그러신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2차 공판이 3월에 시작됩니다. 저희도 끝까지 이 사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차 공판 때 피해자 어머니께서 내 아들을 살려내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유족분들은 지금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왜 꼭 그래야만 했는지에 대한 거? 범인이, 피고인이 어렸을 때부터 약간 폭력적인 성향이 매우 강했다라는 것도 알려져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끼면서 이게
누가 봐도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정말 없었냐라는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살인죄라고 했을 때 그걸 우발로 보냐 계획으로 보냐에 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긴 할 테지만, 좀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저희가 사실 방송 이런 거 할 때마다 매번 하는 얘기인데, 좀 2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계속 이런 일이 발생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있어요. 우리도 답답해요. 검사님도 경찰분들도 판사님들도 답답하실 거예요. 정해진 형량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돼요. 정해진 로직이 있잖아요. 그 로직이 옛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간도 많이 바뀌었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좀 더 구체화되고 세분화돼서 시켜서, 무조건 외국의 법이 좋다는 게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좀 세분화시켜서 형량에 대한 것들도 세분화시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 문제는 재판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호하다, 애매하다. 왜냐면 현장 내에 피해자와 가해자만 남아있고 피해자는 사망했잖아요. 가해자의 말만 들어야 돼요. 가해자는 흉기를 들지 않았어요. 들어갈 때까지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이거를 정말 나쁜 시각으로 바라보면 내가 쟤를 오늘 죽일 거야 라는 계획을 세우고 집 안에 들어가서 죽였다. 계획살인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우발살인이라고 얘기하거나 과실치사까지 한번 얘기하더라도, 우발? 안에 들어가서 뭔가 건드려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죽였어요. 우발살인. 이렇게 되거나, 아 그게 아니라 죽을 줄은 몰랐어요. 그냥 화가 나서 때렸는데 죽었어요. 상해치사고 과실치사. 어디다 얘기를 해도 말이 맞는다는 건 과학적 증거, 그리고 뭐 CCTV,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물리적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 발전을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형량에 대한 그 법 체계에 대한 로직은 그만큼 따라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게 따라서 발전을 해야지. 이건 지금 어디에다 말을 해도 말이 다 맞아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니까 그거에 대한 기준점을 좀 더 세분화해서 조금 더 이제 형량에 대한 것도 그렇고 억울한 사람 없게 좀 더 세분화해서 좀 더 세게 할 땐 세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에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욕해도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누구라는 건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판결하시는 판사님들, 수사하시는 경찰분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소하시는 검찰분들. 우리는 뭐 나빠 이렇게 얘기하지만, 법을 바꾸지 않으면, 법에 로직이 바뀌어있지 않는 한 그분들은 할 수 있는 선이 없거든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정해진 걸로 해야지. 근데 이렇게 자꾸 빠져나갈 구멍이라는 게 생긴다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이게 저도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님한테 여쭤보면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살인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피고인의 이제 수임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살인을 했냐 안 했냐예요.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살인을 안 했대. 근데 딱 봤는데 물질적 증거가 너무 퍼펙트해. 이건 누가 봐도 살인이야. 이건 살인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딱 봤는데 살인에 대한 물적 증거가 부족해. 이거 애매해. 이 사람이 죽였다는 물적 증거 거의 좀 없어요. 좀 이게 약간 틈이 있어. 그러면 그냥 살인죄 자체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죄다, 유죄 아니다. 유죄 무죄를 따지게 되는 거고, 만약에 봤는데 누가 봐도 죽였다, 자기도 죽인 거 인정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죽인 거의 마음을 언제 먹었는지로 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계획이냐 우발이냐에 대한 또 차이가 생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계획이 아니라 우발로 넘어갔을 때 우발적 살인이냐 아니면 상해치사냐 과실치사냐의 여부를 또 건드는 거예요. 고의성 있냐 없냐. 아 내가 쳤을 때는 안 죽었어요. 내가 나갔다 왔더니 죽었더라고. 방치했네. 이렇게 할 건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이런 무조건 로직으로 그냥 변호사분들이 다 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우리도 생각을 해볼 것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바꿔야 될 건 바꿔야 되고, 고쳐야 될 건 고쳐야 되고, 수정해야 될 것도 수정해야 되고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건 저는 소시민이고 일반인이라 이런 자세한 체계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허점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무죄 추정의 원칙, 그 누구도 단 1%의 가능성이 있으면 일단 피고는 무죄를 선고한다. 알아요. 근데 억울한 유족도 생기면 안 돼요. 그건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억울한 유족도 존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서 모든 걸 하는 건 100번 1000번 인정을 하겠지만, 유족들이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발언으로서 정리를 한다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입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정말 늘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건 저는 소시민적인 생각인데 살인죄에 관해서의 형량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리미트를 풀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형량도 많이 올려야 되고, 그리고 감형에 대한 조건도 유족 중심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 유족이 선처했냐 안 했냐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사건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어쨌든 리미트가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 어차피 최대 무기정권 사형이니까 사체훼손 및 시신 유기를 징역 7년으로 정해놓고 7년 이상 뭐 이렇게 정해놓고 있으니까, 살인죄가 더 형량이 크니까 살인죄 그거 얹혀봤자 얹으면 조금 7년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 올라가니까 병합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어차피 이거에 대해서 안 걸리면 다행이니까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범죄자들의 그런 로직이 흘러가는 건 잘못됐고, 세상 어떤 사람들도 살인 후 사체훼손 및 사체 유기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형량을 정말 살인죄에 준하게 때린다, 강하게 때린다에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그걸 누가 부정해? 억울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 누가 그렇게 할까요? 증거가 명확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물론 소시민의 입장이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개정이 되고 바뀌고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2020년에도 정말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도 너무 많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악용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조금 더 이쪽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이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고, 그러려고 공직자가 되신 거고, 그러려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니까 항상 발생되고 나서 뒷수습하듯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렇게 애매모호해지니까 우리나라가 자꾸 공판이 길어지는 입장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공판이 너무 길어요. 요즘에 계속 뭐 하나 안 맞으면 계속 공판이 길어지니까 이런 일이 좀 있었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외국 사례 보면, 그러니까 외국이 다 좋다는 건 아니에요. 주취감형 있죠. 음주를 해서 잘 기억이 안 난다. 이거 진짜 먹히는 나라 내가 볼 때 우리나라랑 일본이 거기밖에 없을 거야. 거의 안 해주거든. 우리나라도 요즘에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 외국은 가중처벌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난 근데 그게 맞다고 보거든. 술은 자기가 먹었잖아요. 자신의 자의로 먹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절제하는 거, 그거는 자신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음주한 상태로 이런 사건을 쳤다, 넌 이건 가중이야. 왜냐면 음주에서 이런 사건을 발생될 촉발 원인 자체 제어를 못한 건 너니까. 그러니까 이건 네 잘못이지 음주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가중 형량할 때, 그래서 거기는 술 먹어도 술 안 먹었다고 하거든요. 술 먹었다고 하면 가중 때려 맞으니까. 그 되게 이상하죠? 우리랑 반대잖아. 우리는 뭐 했다면 술 먹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술 먹어도 술 저 안 먹었는데요. 저 진짜 안 먹었어요. 저 진짜 술 안 먹었어요. 이렇게, 저 맨정신이에요. 그럼 맨정신이면 뭐 해야 되죠? 진술을 다 해야 돼요. 진술을 전부 다. 맞잖아. 그 안에 있는 모든 상황의 진술을 똑바로 해야 돼.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안 돼. 기억이 안 나면 그건 지가 술 먹었던 얘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거기에 모순점이 있으면 안 돼요. 진술에 대해서. 얼마나 간단해. 이러면 뭐 수사 체계도 간단하고, 그리고 진술에 대해서 그 신빙성만 판단하면 되고, 검사님도 뭐 경찰분들도 얼마나 뭐 처리도 빠르고 좋아. 그러니까 저는 주치 감형에 대한, 그 주치에 대한 감형이 아니라 저는 그건 가중 처벌, 훨씬 더 형량을 세게 매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 그리고 누가 부정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정하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이건 도리어 더 형량을 높게 때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보니까 그렇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진짜 맞거든. 자기가 자의로 술을 먹고, 자의로 운전을 했고, 자의로 사람을 살해했고, 그럼 술 기운 빌린 거잖아. 제가 외국 사례에서, 진짜 외국 사례가 다 좋다는 건 아닌데, 시신 훼손 및 유기 있죠. 그 훼손, 외국 훼손하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계획범죄예요. 그런 국가들이 있어.
네가 아무리 우발이라고 해도 계획이야 라고 해요. 왜냐면 네가 증거인멸했으니까 증거 없잖아. 네가 우발범행인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넌 계획범이야. 정말 심플하거든. 계획범이니까 계획을 감추기 위해서 시신 훼손한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계획범이야. 계획적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범인둥절이죠.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깔끔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 그렇게 해서 진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솔직하게 얘기하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자기가 한 얘기에 대해 증명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게 진실인 거니까. 거짓을 자꾸 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드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시신 없으면 우발인지 계획인지 알 수가 없잖아. 시신 자체가 없고. 우리 시신 훼손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살해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 그리고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 이렇게 공판 몇 번씩 길어지면 왜 이렇게 길어지냐고. 그거 검사님도 힘든 거고 판사님도 힘든 거거든요. 왜 우리의 국가 공권력이, 국가 체계가 왜 그렇게 쓸데없는 시간 자꾸 써야 돼. 다른 사건도 많은데. 맞잖아. 그럴 거면 빨리빨리 끝내야죠. 정확하게 얘기 듣고 정확하게 확인하게 하고. 그러니까 범인이 1%의 단 1%의 억울함도 있어서는 안 돼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맞는데 그 거짓말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아예 애초부터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시신 훼손했다? 넌 그냥 무조건 계획범이야. 짤 없어. 너 뭐라고도 하지 마. 네가 왜 훼손을 하겠니? 넌 계획범이니까 증거인멸하려고 했던 거야. 시신에 훼손해서 증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역으로는 계획이야. 그러니까 너는 계획범죄자가 돼. 아, 전 너무 억울합니다. 아니에요. 그럼 왜 훼손했는데? 무서워서요. 그래, 그거야. 무섭지. 그러니까 넌 계획범이야. 그러니까 이거라고. 나는 진짜 그러니까 물론 모든 게 무죄 추정 원칙인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나요. 왜 걔 기억을 검사님이 유출을 해야 되냐고. 난 검사님도 너무 경찰분들 너무 힘드실 것 같아. 앞에 범죄자가 앉아서 기억이 안 나요. 술 취해서. 이거를 찾아내야 되잖아. 얼마나 힘드실까? 그 증거를 찾아내려고 포렌식 복원해서 그거 시간 소비돼. 그 CCTV 다 털어야 돼. 어디 가서 확인해야 돼. 그거 얼마나 힘들어. 그냥 간단하게. 술 먹었어? 그래. 넌 때려. 넌 가중이야. 기억 안 나지?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는 거 보니까 너 술 먹었네. 가중. 그러면 얘기를 하겠지. 사실은 제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잖아요. 너무 심플하고. 그러면 좀 더 그분들이 다른 데 신경을 쓰고 그 진술에 대한 신빙성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거짓말했네? 너 왜 그러냐? 너 뭐 숨기고 싶은 게 있나 보다. 뭐 이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너무 그분들도 고생하시는 걸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찰분들, 검찰분들 많이 막 뭐라고 하고 판사분들 많이 뭐라고 하는데 아니잖아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 분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지. 그분들 정말 노력 많이 하시는데 나 기억 안 나, 나 몰라라고 하는 거를 계속 찾아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저는 그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 생각입니다.